붉은 손가락, 히가시노 게이고. 오전 1시가 지나자 아키오는 텔레비전을 껐다. 그때까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던 것은 어린 소녀가 행방불명이라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뉴스 방송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야에코는 맞은편 작은 방에 가 있었다. 괴롭게 묵직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겠는지 다이닝 룸을 나가 그 방에 들어간 게 벌써 2시간이 넘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뭔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들이 막다른 궁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키오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이닝룸에 불을 끄고 정원 쪽으로 난 유리문 옆에 섰다. 가만히 커튼을 열고 바깥의 기척을 살펴보았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이 집 정원까지는 와닿지 않았다. 정원이 온통 깜깜했다. 어둠에 눈이 익을 때까지 한참이나 그러고 서 있었다. 이윽고 정원에 놓인 검정 비닐봉투가 희미하게 보였다. 아키오는 장갑을 끼고 유리문의 반월형 자물쇠를 돌렸다. 접어둔 골판지 상자와 비닐 테이프, 거기에 손전등을 들고 다시 정원에 내려섰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상자를 조립해 우선 바닥 부분을 비닐 테이프로 고정했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긴장과 두려움이 그의 몸을 온통 휘감았다. 보이는 건 소녀의 발끝뿐이었다. 아직 한 번도 시체의 전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었다. 그냥 이대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게 본심이었다. 이제껏 사람의 시체를 본 일이 없는 건 아니었다. 가장 최근에 목격했던 것이 아버지의 유체였다. 그 유체를 무섭다든가 으스스하다는 식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다. 의사에 의해 사망이 확인된 뒤에도 아키오는 그 얼굴을 만질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검은 비닐봉투의 불룩한 부분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저히 그것을 들춰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체가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확인하기가 두렵기도 했다. 병을 앓다 죽은 경우에는 숨을 거두기 전과 후에 그다지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었다. 잠깐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정말 죽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체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 건강하게 잘 뛰어놀던 소녀가 돌연 살해된 것이다. 게다가 목이 졸려서. 그런 경우에 사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키오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무서운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만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살펴보는 것이라면 이렇게 큰 공포는 느끼지 않았을 터였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라면 사체를 상자에 집어넣는 것도 그리 크게 힘겹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짓이 너무도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무서움증이 드는 거라는 사실을 아키오는 깨달았다. 지금 사체를 들여다본다는 건 그 비도덕성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일인 것이다. 멀리서 자동차 달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멍하니 서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장면을 이웃 사람들이 보기라도 했다가는 그거야말로 이자는커녕 본전까지 다 날리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 아예 검은 비닐봉투에 감싼 채로 내갈까 하고 생각했다. 공원 화장실에 내려놓자마자 눈을 꾹 감고 비닐봉투를 벗기고 사체는 쳐다보지 않고 돌아온다. 그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곧바로 아키오는 고개를 저었다. 사체를 확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사체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나오미가 손을 댔다는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는 자신에게 뇌까렸다. 아무리 비인도적인 일이라고 해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아키오는 심호흡을 하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검은 비닐봉투 끝을 잡고 천천히 들추어 나갔다. 소녀의 희고 가느다란 다리가 어둠 속에서 희뿌옇게 떠올랐다. 그 몸은 놀랄 만큼 작았다. 7살이라고 역 앞에서 본 남자가 말하던 게 생각이 났다. 도대체 왜 이런 여리고 어린 아이를, 아들이 저지른 짓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키오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무나 컴컴해서 자세한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는 마음을 다져먹고 손전등을 당겼다. 우선 전등을 땅바닥으로 숙인 채 스위치를 켠 다음 빛의 동그라미를 조금씩 사체 쪽으로 옮겨갔다. 소녀는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위에는 핑크색 트레이닝복이었다. 귀여운 고양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었다. 딸아이의 귀염이 돋보이도록 엄마가 골라 입혔을 것이다. 지금쯤 그 엄마는 어떤 심정으로 밤을 보내고 있을까? 빛을 좀 더 위로 이동시켰다. 소녀의 뽀얀 얼굴이 아키오의 시선 끝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는 손전등의 스위치를 끄고 말았다. 그대로 한참을 아키오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헉헉 거친 숨을 토했다. 소녀는 반드시 눕혀져 있었다. 얼굴은 위를 향하고 있었다. 소녀의 그 얼굴을 직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아이의 얼굴은 그의 망막에 낙인이 되어 찍혔다. 약한 빛을 받아 크고 또렷한 눈이 반짝였던 것마저도 아키오는 똑똑히 제 눈으로 깨달았다. 더 이상은 못해 라고 생각했다. 특별히 나오미와 관련될 만한 흔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상자에 넣기로 했다. 괜히 섣부르게 손을 댔다가 도리어 증거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마음을 바꾸었다. 그것이 변명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소녀의 사체를 쳐다보았다가는 자신의 정신이 정상적으로 버텨줄 것 같지 않았다. 되도록 얼굴을 보지 않도록 애쓰면서 소녀의 몸 밑에 양손을 넣었다. 들어 올렸더니 깜짝 놀랄 만큼 가벼웠다. 영락없이 인형 같았다. 오줌이 새어나와서 치마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 취가 코 속을 파고들었다. 상자에 넣으려면 소녀의 팔과 다리를 약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체는 시간이 지나면 경직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막상 그다지 힘든 작업은 아니었다. 상자에 담은 뒤 아키오는 잠시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를 올렸다. 합장한 손을 내렸을 때 발 밑에 뭔가 허연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빛을 비추어 보니 자그마한 운동화였다. 내내 흰 양말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한쪽 발의 신발이 벗겨졌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깜빡했으면 위험할 판이었다. 상자 안에 손을 넣어 소녀의 한쪽 발을 들어 올렸다. 운동화는 발목까지 끈을 묶는 것이어서 묶은 채로는 신발을 신고 벗기가 어려웠는지 중간까지 풀려 있었다. 아키오는 소녀의 발에 신발을 신기고 단정히 끈을 묶어주었다. 그 다음은 이 큼직한 상자를 어떻게 공원까지 옮겨가느냐가 문제였다. 소녀의 몸은 가벼웠지만 상자에 넣고 보니 손에 들기가 어렵고 중심도 잘 잡히지 않았다. 게다가 공원까지는 도보로 10분 남짓 걸린다. 아키오로서는 중간에 상자를 내려놓고 쉬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다. 잠시 생각한 끝에 자전거를 이용하기로 했다. 현관 쪽으로 돌아가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 자전거 열쇠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자전거는 집 옆에 세워져 있었다. 야에쿠가 시장에 나갈 때 타곤 하던 것이었다. 아키오는 슬그머니 대문을 열었다. 앞쪽 도로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발을 내밀었다. 자전거 열쇠를 따고 대문 바로 앞까지 끌고 와 세웠다.
다시 정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문을 열고 들어서려다 아키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상자 옆에 누군가 우두커니 서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도 큰 충격에 아키오는 자칫 비명을 내지를 뻔했다. 거기서 뭐하고 있어?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우두커니 선 그림자의 정체는 금세 알아보았다. 어머니 마사이였다. 잠옷차림으로 덜렁 서 있었다. 딱히 상자 쪽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없이 그저 비스듬히 위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키오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왜 이런 한밤중에 밖에 나와 있느냐고.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 따윈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뭔가를 찾는 듯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는 어두워서 잘 알 수 없었다. 날씨가 참 좋다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런 날씨라면 소풍 가기 괜찮겠어. 아키오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어머니의 태평한 목소리는 그의 신경을 거꾸로 벅벅 긁어서 피로감을 배가시켰다. 아무런 죄도 없는 어머니에게 아키오는 짙은 증오감을 품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다른 한 손으로는 등을 밀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어린애가 되었으면서도 바깥에 나올 때는 이따금 지팡이를 꺼내들고 나왔다. 그야말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치매에 걸린 노인네의 마음속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경험자들은 말한다. 지팡이에는 방울이 대롱거리고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아키오 가족이 이 집으로 옮겨왔을 때 그 방울은 즐거운 듯이 그들을 맞아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마저도 귀에 거슬렸다. 어서 들어가. 춥잖아. 내일 날씨 좋을까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날씨 좋아. 괜찮아. 아마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 모양이라고 아키오는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내일은 즐거운 소풍날인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날씨가 굳을까봐 걱정을 하다 못해 결국 바깥에까지 나와본 것이다. 현관 쪽으로 돌아와 집 안으로 밀어넣자 마사이는 지팡이를 신발장에 넣고 순순히 올라섰다. 그녀는 맨발 그대로 정원에 나와 있었다. 새까매진 발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듯이 복도를 걸어 들어갔다. 길고 어슴푸레한 복도의 가장 안쪽에 그녀의 방이 있었다. 덕분에 마사이와 야에코의 접촉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아키오는 얼굴을 쓱쓱 비볐다. 자신까지 머리가 이상해질 것만 같았다. 현관 옆에 장지문이 열리고 야에코가 얼굴을 내밀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야. 또 무슨 일 저질렀어? 그 얼굴에 혐오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별일 아니야. 그보다 지금 갔다 올게. 야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나 얼굴이 바짝 긴장되어 있었다. 여보, 조심해. 알았어. 아키오는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정원으로 되돌아가 상자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 안에 사체가 들어있고 이제부터 자신이 그것을 옮겨야 한다는 게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명코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뚜껑을 덮고 상자를 들어 올렸다. 사체만 들어 올렸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상자를 안은 채 대문 밖으로 나와 자전거의 짐칸에 얹었다. 짐칸이 너무 작아서 상자를 줄로 묶기는 어려웠다. 물론 자신이 자전거 안장에 올라타는 것도 불가능했다. 아키오는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짐칸의 상자를 붙든 채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등 뒤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에 긴 그림자를 그리고 있었다.
자정을 넘겨 2시 가까운 시간일 터였다. 어슴푸레한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아직 몇 집인가 있었다. 깜빡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아키오는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다.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버스 길 쪽에서 사람이 걸어올 걱정은 별로 없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자동차 쪽이었다. 전차도 버스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택시가 이 좁은 주택지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당장 저 앞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다. 아키오는 옆에 골목길로 슬쩍 들어가 몸을 감추었다. 일방통행이라서 자동차가 그곳까지 들어올 염려는 없었다. 이윽고 검정색 택시가 지나갔다. 아키오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기껏 10여 분의 거리였지만 끔찍하도록 멀게만 느껴졌다. 은행공원은 주택가 한복판에 있었다. 광장 주위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을 뿐인 간소한 공원이었다. 벤치가 몇 개 있었지만 비와 이슬을 피할 만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이곳을 근거지로 삼는 노숙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아키오는 자전거를 조심조심 밀면서 공원 한 구석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 뒤편으로 돌아 들어갔다. 그날 아침까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땅바닥이 약간 질척거렸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화장실은 불이 켜있지 않았다. 그는 상자를 안고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며 화장실로 다가갔다. 남자용으로 들어갈지 여자용으로 들어갈지 잠시 망설인 끝에 남자용으로 하기로 했다. 변태 성욕을 가진 자가 저지른 짓으로 보이게 하려면 그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남자용 화장실 안은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질 만큼 악취가 피어올랐다. 아키오는 최대한 숨을 쉬지 않으면서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지고 온 손전등의 스위치를 켜고 딱 한 칸뿐인 개인실 문을 열었다. 안은 끔찍하게 더러워서 아무리 사체라 해도 이런 곳에 소녀를 내버린다는 게 너무도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아키오는 손전등을 입에 물었다. 상자를 열고 소녀의 사체를 개인실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 되도록 변기에서 먼 위치로 벽에 기대듯이 앉혔다. 하지만 손을 놓은 순간 소녀의 몸은 스르르 미끄러져 옆으로 누워버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키오는 하마터면 물고 있던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소녀의 등에 잔디가 잔뜩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집 정원에서 묻어온 잔디였다. 이 잔디가 증거가 될 수 있어. 과학 수사에 대해 아키오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잔디를 분석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잔디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정도는 금세 알아낼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근처 주택의 잔디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아키오는 손을 내밀어 필사적으로 그 잔디를 떼어내려고 했다. 스커트며 머리에도 잔디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떼어내는 동안에 문득 깨달았다. 단순히 소녀의 몸에서 잔디를 떼어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현장에서 남김없이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절망감에 휩싸여 아키오는 바닥에 떨어진 잔디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주운 것은 변기통에 내버렸다. 소녀의 머리카락 속까지 뒤졌다. 이미 무섭다거나 하는 감정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잔디가 둥둥 떠오른 변기통에 물을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레버를 내려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허겁지겁 계속해서 레버를 눌러댔다. 하지만 아무리 눌러도 물은 나오지 않았다. 개인실에서 달려나와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돌려보았다. 가느다란 물줄기가 새어나왔다. 그는 장갑을 벗고 양손을 오그려 그 물을 받았다. 어느 정도 고이자 조심조심 개인실로 이동하여 변기통에 부었다. 하지만
그런 소량의 물로 잔디는 흘러내려가지 않았다. 두 손을 그릇 삼아 몇 번이고 오락가락했다. 나는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 누군가 보고 있다면 틀림없이 경찰에 신고를 할 터였다. 하지만 아키오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여유조차 잊고 있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적인 마음이 그의 행동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었다. 가까스로 잔디를 흘려보내고 아키오는 빈 상자를 들고 바깥으로 나왔다. 자전거를 세워둔 곳까지 돌아와 상자를 접었다. 그대로 내버리고 싶었지만 이 상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우려가 있었다.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작게 접고 자전거에 올라탔다. 하지만 페달을 저으려고 발에 힘을 넣었을 때 문득 생각이 나서 땅바닥에 시선을 떨구었다. 질척한 땅바닥에 희미하게 자전거 타이어 자국이 나 있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와 신발 바닥으로 타이어 자국을 지웠다. 물론 발자국도 남기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번쩍 들어 자국이 남지 않을 만한 곳까지 나온 뒤에야 다시 올라탔다. 페달을 젓기 시작했을 때는 온몸이 흠씬 땀에 젖어 있었다.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섬뜩할 정도였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으로 스며들어 아키오는 쓰라린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다. 집에 돌아오자 우선 빈 상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다. 소녀가 흘린 오줌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밖에 내놓을 수도 없었다. 태워버리면 좋을 테지만 이런 시간에 불을 놓았다가는 그거야말로 누군가 신고를 할지도 모른다. 정원에는 아직도 아까의 검은 비닐봉투가 떨어진 채였다. 이런 것 정도는 좀 치워놓을 것이지. 내심 투덜거리며 주워 올렸다. 결국 그 봉투에 접은 상자를 쳐 넣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으로 들어가 어머니 방 장지문을 슬그머니 열었다. 캄캄했다.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든 것 같았다. 붙박이장 위쪽에 벽장을 열었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열어볼 걱정이 없는 장소였다. 그곳에 비닐봉투를 밀어넣고 살짝 닫았다. 어머니는 꿈쩍도 않고 누워있었다. 방을 나온 참에 아키오는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녀를 안아서 옮겼기 때문에 냄새가 옮아온 것이다. 세면대로 가서 옷을 벗어 모조리 세탁기에 던져 넣었다. 그 참에 샤워도 했다. 아무리 비누로 박박 문질러도 언제까지고 이취가 코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2층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다이닝 룸으로 돌아왔다. 야에코가 식탁에 잔과 캔 맥주를 차려내고 있었다. 슈퍼에서 사온 나물 반찬도 접시에 담아 내놓았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모양이었다. 뭐야 이거? 아키오는 물었다. 당신 피곤할 것 같아서. 게다가 저녁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지. 야에코 나름대로 남편의 수고를 위로하려는 마음인 것 같았다. 지금 식욕이 있겠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키오는 캔 맥주를 땄다. 억지로나마 술에 취하고 싶었다. 아무리 취해도 오늘 밤은 잠이 올 것 같지 않지만 부엌에서 뭔가 칼로 써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야에코에게서 대답은 없었다. 아키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조리대에 큼직한 접시가 놓였고 그 안에 다진 고기가 담겨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요리를 하려고?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배가 고프대. 배가 고파? 아까 나오미가 내려와서. 야에코는 뒷말을 흐렸다. 아키오는 자신의 뺨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배가 고파? 그런 짓을 저지르고 부모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고 배가 고파? 크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문으로 향했다. 잠깐, 여보, 가지 마. 야에코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아직 한창 때인데 낮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배도 고프겠지. 나는 식욕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그야 나도 그렇지만 나오미는 아직 어려서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실감이 안 날 거야. 그러니 내가 따끔하게 알려줘야지. 꼭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잖아. 야이코는 아키오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일이 좀 진정된 다음에 타일러도 돼. 나오미도 큰 충격을 받았어. 걔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 지금까지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있었지.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건 나한테 잔소리를 듣기가 싫어서였어. 그래서 내가 나가는 걸 보고 이때다 하고 당신한테 말했겠지. 만약 정말로 반성을 했다면 왜 내려오지 않았겠어? 왜 집 방에 틀어박혀 있겠느냐고.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건 아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오늘 밤만은 좀 참아줘. 나중에 내가 잘 타이를게. 당신이 말해봤자 듣기나 하겠어? 그럴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신이 꾸짖어봤자 어쩔 수도 없잖아. 그 애를 다그쳐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어떻게 그 애를 지키느냐 하는 거야. 당신은 애를 지키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엄마인 나만은 그의 편이 되기로 마음먹고 있어. 나오미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내가 지켜줄 거야. 가령 살인을 했다고 해도. 부탁이니까 오늘 밤만은 가만히 놔둬.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야이코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뺨을 타고 턱까지 흠뻑 적시고 있었다. 크게 뜬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내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아키오의 가슴에서 분노가 사라져갔다. 그 대신 허무감이 마음속에 퍼졌다. 손 놔. 안 돼. 당신도 나오미한테. 놓으라고 했지. 2층에는 안 갈 거야. 야이코가 허를 찔린 듯 입을 벌렸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제 됐어. 햄버거든 뭐든 해주고 싶은 대로 해줘. 아키오는 야이코의 팔을 뿌리치고 식탁 의자로 돌아왔다. 잔에 남은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야이코는 넋이 나간 듯 멍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가더니 다시 야채를 썰기 시작했다. 열심히 칼을 움직이고 있는 아내를 보며 무엇이든 바쁘게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지도 모르겠다고 아키오는 생각했다. 여보, 당신 것도 만들어. 아키오는 말했다. 기왕 하는 거 당신도 좀 먹어도. 난 괜찮아. 됐으니까 당신도 좀 먹어두라고. 앞으로 언제 또 느긋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몰라. 나도 먹을 거야. 억지로라도. 야이코가 부엌에서 나왔다. 여보, 내일은 정말 힘든 하루가 될 거야. 체력을 비축해두자고. 그의 말에 야이코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5시 10분, 창 밖이 마침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키오는 다이닝룸에 있었다. 커튼은 닫혀 있었지만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은 시시각각 그 강도가 더해져가는 듯 했다. 식탁 위에는 먹고 남은 햄버거 접시가 놓여 있었다. 잔에도 맥주가 반쯤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키오는 이미 그런 것에 입을 댈 마음은 나지 않았다. 야이코도 결국 햄버거 3분의 1 정도를 먹는 게 고작이었다. 먹다 말고 속이 안 좋다면서 작은 방에 들어가 누웠다. 나오미만 한 접시를 싹싹 비웠는지 바로 조금 전에 야이코가 2층에 올라가 빈 그릇을 내왔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잔소리를 할 마음이 이미 아키오에게는 없었다.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그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관 앞에서 소리가 났다. 우편함에 뭔가를 집어넣는 소리였다. 신문 배달이 모양이었다. 엉거주춤 허리를 쳐들었다가 아키오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바깥에 나갔다가 만에 하나 누군가 보기라도 하면 귀찮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토요일 새벽 시간에 아키오가 대문 앞에 얼굴을 내민 일이라고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서 수상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오늘 아침 신문은 지금으로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기사가 실리는 건 빨라야 오늘 석간 신문일 것이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아키오는 흠칫 놀라서 돌아보았다. 야에코가 다이닝 룸으로 들어서는 참이었다. 왜 그래? 그녀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아니, 그 문, 그런 소리가 났었어? 문? 그녀는 문을 잠깐 열었다 닫았다 했다. 그때마다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아, 이거 오래전부터 그래. 그랬어? 나는 몰랐는데. 벌써 1년 넘게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고 야에코는 식탁 위에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만 먹을 거야? 응, 치워줘. 그녀가 그릇들을 부엌으로 내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던 아키오는 다시 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집 안의 문짝 같은 것에 신경을 써본 일이 없었다. 아키오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살아온 집일 텐데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정원 쪽으로 난 유리문 바로 앞에서 문득 시선이 멈췄다. 바닥에 걸레가 나뒹굴어 있었다. 여기서 죽였댔지. 아키오는 말했다. 응, 뭐? 야에코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는지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다. 이 방에서 죽였다고 했지? 아, 응. 저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 아키오는 유리문 아래를 향해 턱을 내밀었다. 아차, 깜빡했어. 어서 치워야지. 야에코는 슈퍼 봉지를 챙겨들더니 걸레를 집어 그 안에 넣었다. 다른 쓰레기랑 섞어서 못 알아보게 버려야 해. 알고 있어. 야에코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음식 쓰레기통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아키오는 걸레가 있던 바닥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곳에 소녀의 사체가 드러누워 있는 광경을 상상했다. 여보, 다시 야에코를 불렀다. 이번에는 뭔데? 부르퉁하게 찌푸린 얼굴로 나타났다. 여자애가 집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했지. 응, 그러니까 나오미가 억지로 끌고 온 게 아니야. 여자애 쪽에서도 약간은 책임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왜 신발을 신고 있었지? 신발? 그 여자애 한쪽만 신발을 신고 있었어. 아니, 그보다 한쪽만 벗겨졌다고 하는 게 맞으려나? 집 안에 들어왔었다면서 신을 신고 있는 건 이상하잖아. 질문의 의미를 얼른 알아듣지 못하겠는지 야에코의 불안한 시선이 대굴대굴 굴렀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들었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운동화? 그건 내가 신겨준 거야. 당신이? 신발은 현관에 있었어.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신겨줬어. 근데 왜 한쪽만 신겼어? 신발 신기는 게 생각보다 꽤 힘들더라고. 그거 신긴다고 우물거리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안 좋잖아. 그래서 다른 한쪽은 그냥 비닐 밑에 감춰뒀어. 당신 혹시 그거 못 봤어? 야이코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봤지. 그래서 한쪽은 내가 신겨줬어. 휴, 다행이다. 그거 참말이지? 아키오는 눈을 치켜뜨고 야에코를 보았다. 뭐가? 원래 한쪽만 신고 있던 거 아니지? 그거 나오미가 억지로 집에 끌고 오려고 하다가 그 겨를에 한쪽 신발만 벗겨졌던 거 아니야? 그러자 야에코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정말로 내가 신겨줬어. 그렇다면 됐어. 아키오는 눈을 돌려버렸다. 생각해보니
이제는 어느 쪽이건 상관없는 일이었다. 여보, 야이쿠가 말을 붙여왔다. 하루미, 어떻게 할 거야? 하루미? 어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었지. 오늘은 어떻게 해? 아키오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 문제가 있었던가? 오늘도 필요 없다고 말해둘게. 마침 토요일이니까 가끔은 내가 돌봐주겠다고 해야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뭘 이상하게 생각해. 하루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긴 그러네. 야에코는 부엌에 나가 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기가 괴로운 모양이었다. 이런 때 나 같은 사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아키오는 생각했다. 집안일은 모조리 아내에게만 맡겨왔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요리라고는 해본 일이 없었다. 방 정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전에 야에코가 외출하고 없을 때 갑작스레 초상집에 갈 일이 생겼다. 하지만 그는 검은 넥타이 하나 찾아내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역시 신문이나 가져오자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키오는 몸을 긴장시킨 채 아내를 보았다. 야에코도 커피잔을 손에 든 채로 딱 굳어 있었다. 왔구나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너무 빠르다. 야에코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오미는 뭐하고 있어? 글쎄, 자고 있나? 글쎄, 나도 모른다니까 뭐 하는지. 좀 보고 오는 게 좋을까? 아니, 지금은 됐어. 아키오는 커피를 블랙으로 마셨다. 어차피 잠을 못 잘 거라면 머리를 조금이라도 맑게 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가령 사체에서 아무런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해도 경찰은 그리 간단히 수사를 단념하지는 않을 것이다. 흉악 범죄 검거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경찰의 능력 자체가 쇠퇴한 것은 아니다. 당신 조금 자두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은 안 자? 그 공원에 가보려고? 거길 왜 가? 괜히 긁어부스럼이 되면 어쩌려고? 그럼 나는 좀 더 이 방에 있을 거야. 졸리면 나도 잘게. 응, 나도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며 야에코는 일어서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방을 나가기 전에 남편 쪽을 돌아보았다. 당신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상한 생각? 역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든가. 아니, 라고 아키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생각은 안 해. 정말이야? 믿어도 되지? 이제 세상 경찰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 하긴 그렇다. 야에코는 한숨을 내쉰 뒤 잘 자라면서 방을 나갔다. 현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스미야는 적잖이 긴장하고 있었다. 수사 1과에 배속된 뒤로 본격적인 살인사건에 참여하는 건 이게 겨우 2번째였다. 게다가 지난번 주부 살해 사건에서는 선배 형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해서 함께 수사에 참여했다는 실감도 만족감도 얻을 수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린애라는 게 영 마음에 걸려. 옆에 앉은 사카가미가 지겹다는 듯한 소리를 냈다. 정말 딱하죠. 부모도 큰 충격을 받았을 거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업무 얘기야. 이런 사건은 의외로 수사하기가 어렵거든. 어른이 살해되었을 경우라면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캐고 들어가는 사이에 동기라든가 용의자라든가가 저절로 떠오르게 마련이야. 근데 어린애일 경우에는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어. 소문이 파다하게 난 변태가 바로 근처에 살고 있고
그놈이 바로 범인이라면 이야기는 간단하겠지만 그렇다면 뜨내기의 범행이라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머리가 돌아버린 놈이라는 건 분명해. 단지 문제는 어디 사는 어떤 놈이 머리가 돌아버렸는지 겉으로는 도대체가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도 어른이면 그런 놈이 접근해 왔을 때 나름대로 감을 잡는데 어린애의 경우는 그렇지를 않아. 다정한 척 접근해 오면 깜빡 속아 넘어가거든. 사카가미는 30대 중반이지만 수사 일과에 배속된 지 10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이번과 비슷한 사건을 수없이 담당해 왔을 터였다. 관할은 내리마 경찰서라. 사카가미가 불쑥 말했다. 요즘 서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한창 기운이 팔팔할 거야. 틀림없이. 그는 흥 하고 코를 울렸다. 내리마 경찰서라는 말을 듣고 마스미야는 은밀히 심호흡을 했다. 그를 긴장시킨 것은 큰 사건을 앞두고 느끼는 압력만이 아니었다. 그 사건이 내리마 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걸렸다. 내리마 경찰서 형사과에는 그와 관련이 깊은 한 인물이 있었던 것이다. 외삼촌 다카마사의 누렇게 뜬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를 병문안한 게 바로 며칠 전이다. 그런 터에 자신이 마침 내리막 경찰서 쪽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건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만 같았다. 택시는 주택가 안으로 들어갔다. 단정하게 구획 정리가 되어 자로 그린 듯 똑바른 도로를 따라 분위기가 비슷비슷한 주택이 줄을 잇고 있었다. 생활 수준은 중상쯤 될까? 하고 마스미야는 상상했다. 저 앞에 구경꾼들이 울타리처럼 둘러서 있었다. 경찰차도 몇 대 나와 있었다. 그 앞에서는 제복 경관이 통행하려는 자동차를 우회시키고 있었다. 여기서 됐어요. 라고 사카가미 형사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택시에서 내려 마스미야는 사카가미와 함께 구경꾼들을 해치듯이 앞으로 나갔다. 보초를 선 경관에게 인사를 건네고 출입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섰다. 사건 현장이 은행공원이라는 시설 내의 공중 화장실이라고 마스미야는 들었다. 단지 살인 현장인지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단순히 사체가 그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뿐이다. 즉 처음에는 사체 유기 사건으로 신고되었다. 하지만 사체에 명확한 타살 흔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다. 은행공원과 맞닿은 도로의 안쪽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공원에 다가가자 그 입구 근처에 아는 얼굴이 있었다. 고바야시라는 베테랑 주임이었다. 하지만 계장인 이시가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빠르시네. 사카가미가 고바야시에게 말했다. 나도 조금 전에 도착한 길이야. 아직 안은 못 봤어. 관할서에서 대강 얘기를 듣고 온 참이지. 고바야시는 담배를 오른손에 끼운 채 대답했다. 왼손에는 휴대용 재떨이가 쥐어져 있었다. 마스미야가 소속된 수사 5개에서는 요즘 몇몇 형사들이 담배를 끊었다. 하지만 고바야시는 금연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싫은 얼굴을 하는 헤비 스모커였다. 사체를 발견한 건 누구래요? 사카가미가 물었다.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래.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공원에 나와 담배 한 대 태우는 게 사는 즐거움이라던데. 아유 참, 그거 건강한 습관인지 불건강한 습관인지 모르겠네. 근데 노인네라서 소변이 잦아.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개인실 문이 묘한 상태로 반쯤 열려있더래. 아무래도 이상해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여자의 사체가 버려져 있었다는 거야. 그 할아버지도 참 새벽바람부터 끔찍한 걸 발견하셨지 뭐야. 수명이 팍 줄어들지나 않으셨으면 좋으련만. 이야기를 하면서 독서를 내뱉는 것은 고바야시의 버릇이었다. 사체의 신원은 파악됐어요? 다시금 사카가미가 물었다. 지금 관할서 쪽에서
유족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을 거야. 감식과의 의견으로는 사후 10시간은 지났다는 모양이야. 기동 수사대하고 관할서가 지금 뛰고 있는데 범인이 아직도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것 같진 않아. 고바야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스미야는 공원 안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네와 미끄럼틀 같은 일반적인 놀이시설은 저 끝쪽에 있고 중앙부는 터치볼 정도를 할 수 있을 만한 빈 공간이었다. 감식과 과원들이 구석진 나무들 틈새에서 뭔가 찾고 있는 게 보였다. 공원에는 아직 들어가지 마. 마스미야의 시선을 알아본 듯 고바야시가 말했다. 감식과에서 찾는 게 있는 모양이니까. 흉기입니까? 마스미야는 물어보았다. 아니야. 흉기는 아마 쓰지 않았을걸? 이거야, 이거. 고바야시는 손가락에 담배를 끼운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했다. 그럼 뭘 찾는 건데요? 비닐봉투라든가 골판지 상자라든가 뭐 그런 거지. 사체를 넣었던 거. 현장은 이곳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옮겨왔다는 건가요? 마스미야의 질문에 고바야시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거야. 성추행을 할 목적으로 여자애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시끄럽게 구니까 죽였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자 곁에서 사카가미가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공중 화장실에서 못된 짓을 한다고? 아무리 변태라도 그런 생각은 안 할 거야. 하지만 한밤중이라면 한밤중에 어린 여자애가 혼자 돌아다녔겠어? 그리고 그때까지 납치해두고 있었다면 좀 더 괜찮은 장소에 데리고 갔겠지, 보통. 그도 그렇겠다 싶어서 마스미야는 입을 다물었다. 고바야시와 사카가미는 사건의 개요를 들은 시점에 이미 이곳이 살해 현장이 아니라는 감을 잡은 모양이었다. 어허, 관할서에서 나오셨네. 고바야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마스미야와 사카가미의 뒤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마스미야가 돌아보니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참이었다. 머리를 말끔하게 갈라놓은 탓인지 형사라기보다는 착실한 회사원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관할서의 형사는 마키무라라고 이름을 댔다. 피해자 신원 확인 어떻게 됐어? 고바야시가 마키무라에게 물었다. 마키무라는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쪽은 도저히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만 아버지는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벌써 수색원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밤 8시가 지나서 부모가 내리막 경찰서에 왔었어요. 버스길 건너편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회사원이랍니다. 마키무라는 수첩을 펼쳤다. 피해자 소녀의 이름은 가스가이 유나예요. 마스미야도 자신의 수첩을 꺼내 소녀의 이름을 적었다. 마키무라는 부모 쪽의 이름도 알려주었다. 부치는 가스가이 다다이코, 어머니는 나츠코라고 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학교는 여기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어요. 어제 오후 4시경 일단 집에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어머니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외출했고 그 길로 소식이 끊겼다는군요. 신고를 받은 뒤에는 손이 비어있던 경관이 중심이 되어 자택이며 학교 주변에서부터 역 근처까지 찾아다녔는데 끝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오후 5시경에 버스길 연도의 아이스크림 집에서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애가 아이스크림을 사갔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쪽 점원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서도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는군요. 아이스크림이라 고바야시가 중얼거렸다. 그 여자애는 아이스크림 1개를 샀다고 하고요. 동행은 없었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집을 나왔을까? 고바야시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물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꽤 활발한 여자애였는지 가끔 말없이 어디로 가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바야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피해자 아버지 이야기는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거지? 라고 마키무라에게 확인했다. 현재 이 동네 집회소를 빌려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도 거기서 다 들었어요. 만나보시겠습니까? 계장이 아직 안 오긴 했는데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어. 어이, 자네들도 함께 가자고. 고바야시는 마스미야와 사카가미에게 말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관할 경찰서의 형사나 기동수사대의 수사원이 초동수사를 담당한다. 유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일환이었다. 하지만 수사 일과가 사건을 인계한 이상 다시금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몇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서 지난번 사건에서도 마스미야는 그 점이 몹시 안타까웠다. 또다시 그 우울한 순서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키무라가 안내해준 동네 집회소는 2층짜리 허름한 아파트의 1층에 있었다. 근처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동네를 위해 값싸게 제공했다는 이야기였다. 건축 연수가 20년은 넘어 보이고 외벽에는 금이가 있었다. 집을 빌리려는 사람을 찾지 못한 채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동네에 빌려주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문을 열자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가 났다. 들어서자마자 다다미 방이 있고 그곳에 파란색 얇은 스웨터를 입은 남자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깊숙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사람이 들어온 것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도 돌덩어리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굳어버릴 만도 하다고 마스미야는 충분히 짐작이 갔다. 가스가이 씨, 마키무라가 말을 건네자 가스가이 다다이코는 가까스로 얼굴을 들었다. 볼은 창백하고 눈은 움푹 꺼져 있었다. 머리칼이 해성해성 해져가는 정수리가 기름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쪽은 경시청 수사 일과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가스가이는 멍한 눈으로 마스미야 일행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눈물의 흔적이 있었다. 그거야 몇 번이라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고바야시가 머리를 숙였다.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역시 저희도 부모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어떤 것부터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슬픔을 견디고 있는 것이라 신음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다. 수색원을 어젯밤 8시쯤에 내셨다고 하던데 따님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집사람 말로는 6시쯤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유나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대요. 내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었어요. 유나가 없어졌는데 혹시 역 쪽에 갔을지도 모르니 주의해서 좀 봐달라고요. 작년에 한 차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유나가 혼자 나를 마중하러 역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위험하니까 혼자 여기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잘 타일러서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역까지는 도보로 30분 가까이 걸린다. 어린 딸아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작은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리라.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그 시점에서 부인께서는 그다지 걱정은 하지 않으셨던가요? 고바야시의 질문에 가스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물론 걱정스러운 기색이었죠. 나도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단지 집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직접 역으로 찾아 나섰다가 만에 하나 유나가 돌아오면 집에 못 들어오니까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말을 통해 이들 가족이 3사람인 것으로 마스미야는 파악했다. 내가 집에 도착한 게 6시 반쯤이에요. 유나가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에게 집 열쇠를 맡기고 애 엄마하고 둘이서 생각나는 대로 갈 만한 곳은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습니다. 역 앞에도 사진을 들고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 밖에 가까운 공원이며 초등학교도, 이쪽 공원도 보러 왔었는데 설마 그 화장실이라고는. 가스가이는 괴로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목이 메인 소리를 냈다. 마스미아는 차마 그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그저 열심히 메모하는 일에만 몰두하려고 했다. 하지만 수첩에 적히는 내용은 참혹한 상황을 다시금 곱씹는 듯한 일이었다. 마스미아가 수첩을 한 장 넘겼을 때였다.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얼굴을 들었다. 휘휘 하는 틈새 바람 같은 소리였다. 닫힌 방문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다른 형사들도 알아차린 듯 마스미아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가스가이가 문득 말했다. 집사람이에요. 아, 라고 마스미아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흘렸다. 저쪽 방에 잠깐 누워 계시도록 했어요. 마키무라가 곁에서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다시 휘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울고 있구나 라고 마스미아는 마침내 깨달았다. 하지만 그 울음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말라붙어서 울부짖으려 해도 틈새 바람 같은 한숨만 토해져 나올 뿐이었다. 휘, 휘. 형사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마스미아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느라 등에 진땀이 날 지경이었다.